각이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주말의 중반을 넘어서 주 후반으로 넘어가는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벌써 금요일이네요. 제가 월요일날 휴가를 내서 그런지 이번 한 주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웅가로, 프랑스 명품 웅가로에서 협찬해주는 드레스 셔츠와 넥타이 의상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의상 협찬을 받으니까 좀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이제 밑에 댓글에 연락처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에게 연락을 주시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하고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리고 싶으신 시청자, 청취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그마하게 이런 개념이죠. 저희가 선전을 해서 거기 장사가 엄청나게 막 흥왕되게 해드리긴다기보다도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려움은 나누면 반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서로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자는 개념으로 우리 소상공인 분들하고 같이 하는 무료 광고 일정 기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주세요. 아직 이제 연락이 오고 있는데 많이는 안 왔는데 좀 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미국 FOMC 회의가 있었고요. 결과치는 예상대로였고 그에 따른 결과치도 일정 수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금리와 환율과 주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그 중에 제일은 환율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환율의 변동이 가장 심했는데요. 달러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엔화는 훨씬 강했습니다. 엔화가 훨씬 강하면 동시에 또 훨씬 강한 게 원화가 훨씬 강했고 위안화가 훨씬 강했습니다. 즉 유로화만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 엔, 위안, 원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원, 위안, 엔이 초강세,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죠. 고정이 됐고 금리 동결이 되었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거는 나타났죠. 엔화 강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유로화는 더 약세였어요. 유로 약세에 대한 언급들이 지금 뉴스에 잡히지 않아서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로 약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달러가 강세였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달러로 표시되는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금값도 소폭 올랐고 유가는 많이 올랐어요. 재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유가는 많이 올랐고 구리값도 그런 대로 그러니까 달러가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데 엔화와 위안화와 원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시장 상황에서 한국과 연계해서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미국 시장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기술주들은 하락, 소형주들은 상승, 그중에 구경제주들은 상승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세는 무슨 판세냐 하면 금리를 상당 기간 오랫동안 2023년까지 고정을 해주어서 0%로 밀고 나가겠다 라고 엄명을 해 주었으니 이제 영업하기가 어떻게 했어요? 차입 비용이 낮잖아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살만하지. 특별히 어떤 기업들 어려운 기업들은 살만하죠. 그 중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겠어요? 구경제 어려웠던 기업들은 항공주도 이런 거 오르잖아요. 에너지 주식도 이런 거 오르잖아요. 그리고 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지수상의 흐름을 보면 러셀 2000만 유독 많이 올랐어요. 다른 것들은 오른 게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혼조죠. 소폭 오르고 그 다음에 날상은 상당히 빠졌으니까. 근데 러셀 2000은 혼자서 1.31%나 올랐어요. 유독. 그러니까 오늘 이 판때기를 보면 이 바둑판 같은 거 대형 5개의 기업들이 똥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뻘겋게 쪼그라들었어요. 빨간 게 미국에서는 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요 수많은 작은 기업들은 녹색으로 파랗게 이렇게 물들었어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작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빅테크에 투자했던 사람은 정말 암울한 날이야, 최악의 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최악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암울한 날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의 중소형주 갖고 끙끙 앓고 있었던 분은 너무너무 신나는 날이야, 연준 오빠 고마워, 뭐 이런 거죠. 예. 영준이 형 때문에 내가 올랐네,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완전히 혼조가 됐는데, 중소형주 강세, 대형주 약세, 특별히 기술주들이 더 약세, 이런 시장으로 시장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미국 시장이 언제부터 빠졌느냐, 연준회의 끝나고 나서 빠진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빠졌냐? 기대했지. 뭔가 더 주기를 기대한 거야. 그러니까 꼭 시장이 그러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더 줘 하는데 안 준 거지. 아주 폴라이트하고 예상 가능하고 뻔했던 수준만큼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못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양적 완화를 더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뭔가. 그런데 분위기는 뭐냐면, 지금 자산 매입 속도가 적당하다 라고 얘기했고, 다만 필요하면 이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건 누가 말을 못해. 이거 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시장은 자산 매입 속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시장은 빠졌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기술주들의 독립적인 주가 흐름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즉, 자전거의 뒤를 붙잡아주던 연준이 드디어 손을 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가고 있는 길 내리막이야. 그냥 중심만, 핸들만 잘 잡으면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자전거가 이제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일 것 같아요. 빅테크 자전거들은 너무 빨리 내린 거죠. 너무 빨리 내려간 거야. 확 빨리 내려갔는데 안 잡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자전거 타는 기술이 좋다면 자빠지지 않고 잘 갈 겁니다. 즉, 빅테크들은 체력은 있어요. 근데 지금 속도가 좀 빠르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속도를 살짝 줄여가면서 균형을 잡으면서 잘 갈 것이냐, 아니면 속도 빠른 것 때문에 덜컹거릴 것이냐가 앞으로 굉장히 재미나고 중요한 포인트,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다는 점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겠다라는 이 가이던스의 제공은 일반적인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좋고, 여기서 지금의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한 상황들이 일부 해소가 된다면 이쪽이 오히려 반대로 좋아지지 않을까, 전통주들이. 그런 생각을 미국 시장은 상식선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월의 의장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우리가 발표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매우 강력하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강력한 연준의 가이던스는 목표 도달에 신뢰와 결단력을 보여주며 경제에 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최대 고용에 복귀하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근접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조금 헷갈리죠? 최대 고용이 되면, 즉 완전 고용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2% 도달할 거야. 이건 뒤집어보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완전 고용이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점도표를 보면 2023년까지 이렇게 그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점을 찍잖아요. 금리가 금리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 금리의 중간값이 0.1%로 나왔습니다. 즉 그냥 뭐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2023년까지예요. 그게 중요해요. 2023년.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계속 누적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우리는 금리에 손 안 댄다니까 걱정하지 마, 금리에 손 안 댈게 하는 게 연준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소수 의원들은 2022년과 23년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점도표의 금리 중간값이 0.1% 찍혔다는 것은 이거는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23년까지 0.1%면 인플레이션이 한 진짜 2.5까지는 열어놨다. 그동안 했던 플렉서블한 평균 물가 목표제가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 부분은
전반적인 시장, 즉 여기서 말하는 전반적인 시장이라는 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나쁜 뉴스는 아니다. 긍정적인 뉴스고 상당한 수준의 비둘기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 시장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신흥국 시장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브라질 보베스파는 0.62% 올랐습니다. 반면 헤아라는 상당폭 강세였습니다. 헤아라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뭐 이번에 엔, 위안, 원, 헤알 모두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게 한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히 재미난 대목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금리가 어떻게 있을까요? 네, 10년물 1.9bp인데 30년물은 무려 3.2bp. 장기물일수록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더 많잖아요.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금리 인플레이션이면 가만히 있으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이만큼 주면 현금 가치가 이만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나면. 그쵸? 2% 인플레이션 나면 내 현금 가치는 98%가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제로면 100%고 인플레이션이 나면 돈 가치가 떨어지니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쁘죠. 그러니까 장기물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 30년물의 금리가 커졌고 일컬어 스티프닝이 커졌다. 장중에 1bp 이상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리 격차라고 표현합시다. 스티프닝은 좀 웃기잖아. 누가 봐도 뭐 연관이 잘 안 되잖아요. 뭐 플래티닝 뭐 이거는 뭐 조금 뭐 연관이 되는데 스티프닝은 그냥 금리 격차가 벌어졌다. 금리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고요. 네. 그 기업 뉴스로는 뭐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하웨이가 미국 견제에 맞서서 러시아와 자사 OS 생태계 확대 공조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뜬금없죠. 러시아하고 OS 공조를 해서 얼마나 좋을 것이냐. 쓸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유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40 복귀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부터 나온 뉴스인데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27%의 정유시설을 가동 중단했고, 그리고 원유 재고가 상당히 큰 폭 감소했어요. 원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는 439만 배럴 지난주에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석유협회, 업자협회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원유 재고 950만 배럴 감소했다고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당폭 올랐죠.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사실은 재고 뉴스보다도 어제 있었던 중국의 소비자, 소매, 판매 하고 이런 지표들, 경기 지표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연은지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활동성을 상당히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고요. 미국 정유 가동률은 75.8%로 전주 71.8%에 비해서는 4%포인트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페키님, 하나증권의 이분, 어떤 분인지 참 너무 좋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얘기한 건 미국 9월에 NAHB 주택시장지수가 역사상 최고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네. 통화가 엄청나게 많고 금리가 낮다라는 걸 그대로 주택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했고요. 이거는 뭐 한국 시장이 결코 나쁜 뉴스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게, 왜 일본 엔화가 그렇게 강세였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거예요. 일본은 이미 할 거 다 했지 않느냐. YCC도 얘는 다 했다. 일드 컵 컨트롤.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꾹 눌러주는, 일드 컵 컨트롤도 단행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뭘 더 하겠느냐. 그리고 아베도 바뀌었는데 정책의 지속성도 아무리 스가가 똑같이 한다고 해도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일본 엔화가 계속 강세입니다. 네. 근데 원화도 수출기업 너무 강세가 되면 수출기업 좋지는 않지만 지금은 뭐 과거 평균치에 비해서 우리는 원화는 그렇게 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 미국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미국 국채가 꼭 안전하냐?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달러가 꼭 안전하냐? 좀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내년도에 한국의 수출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면, 그렇다면 원화는
과거 장기 시계열의 평균치 정도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장기 시계열의 평균은 1200원에 가깝기보다는 오히려 1100원에 가깝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미국 시장 정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니까 몇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노우플레이크 IPO에 워렌 버핏의 벅셔가 참여했다는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IPO 상장을 했는데 111.61% 올라가면서 장 마감했고요. 어제 눈에 띄는 건 제너럴 일렉트릭이 무려 10.66%나 올랐다는 거, 그리고 옥시덴탈 8.6,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7.9, 구경제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구경제들이. 네. 애플은 2.9% 빠졌고, 아마존 2.4%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1.7, 구글 1.5, 페이스북 3.7 빠졌어요. 퀄컴 1.7 빠졌고, AMD 2.8, 엔비디아 3.6, 테슬라 1.7, 넷플릭스 2.4 빠졌습니다. 반면에 웰스파고는 3.3 올랐고, 버크셔는 0.3 올랐습니다. 구경제들이 올라가는 게 특징적으로 눈에 보이고, 한국에는 다행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3 올랐고, 인텔은 0.7%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시장 마감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 즐거운 하루 되세요.